네, 오늘은 2주차이고요. 다음과 같이 지난주에는 통역인 주의사항을 짧게 말씀드리고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재판 전차 일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민사소송과 관련된 단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단어들은 대체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지만 특히 그 절차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위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하고 가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난민소송과 관련해서 통역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난민소송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은 좀 특이해요. 이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된 단어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행정법원하고 가정법원이 있는 법원이에요.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이고요. 여기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재역에 있습니다. 양재역은 서울에서 이렇게 남쪽인데요. 서초보다도 더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있어서 각각 행정소송, 가정소송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소송들은 모두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그 행정소송도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판 절차는 분쟁으로 시작을 하는데 분쟁에 대해서 누군가 이거를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되면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고가 소장을 접수를 하겠죠. 소장을 접수한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그 소송 절차에서는 그 소장을 접수한 사람을 계속 원고라고 부르게 되고요. 소장을 받은 사람은 이제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받기 위한 절차로 송달을 시키고요. 소장을 보내서 받게 하는 것이 송달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송달을 받고 나면 법원도 정해지겠죠. 법원에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 정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의 말이 다르니 혹은 원고의 말이 맞다고 피고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할 수 있는 기일을 법원에서 지정을 하고요. 이 기일에 나가서 양 당사자가 그 서면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다툼을 하겠죠. 그럼 다툼을 하고 나서 이 변론에서 다 얘기할 것을 다 얘기했고 증거도 다 제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을 합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어느 쪽의 말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 판결을 선고하고 나면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걸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행정소송도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국가기관일 뿐이지 요 기본적인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이주민들이 특히 많이 쓰는 용어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시작 전에 그 용어 자료집에서 받으셨던 그 교재, 용어집 그 교재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 관련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또 이제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이주민이시라면 출입국에 가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시죠. 그래서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그 법률적인 또 한자어로 많이 되어 있어서 어렵기도 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먼저 국적과 체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이고, 그 다음에 국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국적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뭐 어떤 서류를 내고 또 거기서 서류를 받아서 뭐 어떻게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의해서 의거해서 법에 근거를 해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은 이제 서울은 출입국 외국인청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보는 법들은 요 출입국관리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련해서 뭔가 서류 같은데도 출입국관리법 뭐 몇 조에 근거해서 이런 판단을 한다 이런 게 써 있기 때문에 요 법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출입을 하기 때문에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요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적은 뭔지 다 아시죠? 국적은 이제 본인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적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국적입니다. 그래서 뭐 국적이 이중 국적을, 그러니까 국적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은 국적법이 되게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어요. 한국에 이제 국적법이 많이 개정이 된 것은 사실은, 약간 한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인데, 그 병역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가는 것 때문인데, 이제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국적을 이제 빌미로 해서 병역 기피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국적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개정을 해서 어떤 때는 이중 국적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또 이중 국적이 안 되다가 이런 식으로 제 세대 때도 되게 많이 변화를 해온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중 국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른 국적은 좀 행사를 포기하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증, 비자가 있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국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출입 혹은 거기서 또 출국하거나 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증명서가 바로 여권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발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이나 입국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난민의 경우에는 그 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 온 뒤에 여권을 갱신하러 대사관에 가지 못해서 여권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신원증명서와 출생증명서가 있고요. 출생증명서는 사실 뭔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출생증명서라는 거는 이제 출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대부분 병원에서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들고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만 출생 신고를 한 이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출생을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출생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중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생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출생증명서가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체류를 하는 경우에 외국인 등록증, 아이디 카드를 보통은 이제 아이디 카드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외국인 등록증, 네모나게 생긴 카드 다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되고 그 등록증에는 사람들마다 고유의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관련된 각종 신청
하는 그런 서류들에는 이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게 하는,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도 더 익숙한 부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그 주민, 그러니까 한국인의 경우, 그 다음에 뭐 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뭐 그런 주민등록증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인들은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 그 뒷자리에 시작하는 번호를 통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으로서 특정한 그 코드, 체류 자격이 필요하고요. 뭐 다양한 체류 자격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노동을 한다 그러면 E9, 유학을 한다 그러면 D로 시작하는 그런 번호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타로 시작하는 건 G1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해당하는 어떤 목적으로 체류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부여하는 그 특정한 코드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체류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목적이 바뀌게 되면은 이 체류 자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되죠. 예를 들면 뭐 많이는 유학을 하다가 취직을 해서 유학을 하는 그 체류 자격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학을 하는 동안은 특수한 허가를 받아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체류하는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류 자격이라는 것에는 체류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체류 목적에 맞게 체류 자격이 부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다 체류 조건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체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기간은 그 외국인 등록증에 써 있죠. 그래서 이 체류 자격마다 기간이 부여되어 있어서 1년이다. 그러면은 1년이 되기 전에 예약을 하고 출입국에 가서 이 기간 연장을 하거나, 혹은 목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취업을 했다. 그러면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되는, 이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류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상담을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 체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기간을 도과했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에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에 이 체류 자격과 관련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다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용어들이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체류 기간은 도과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학 체류 자격으로 1년 동안 체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4년제 대학에 다니니까 또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목적으로 체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를 하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대체로 이제 분쟁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서류를 꼭 줍니다. 말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 연장 불허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출입국에서 주는 이렇게 한 장짜리 제목에 딱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뭐 이유로든 뭐 기간 연장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통지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제일 흔하게는 이제 이미 기간을 도과해서 연장을 못 해준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학교에 다니는 게 계속해서 뭔가 입증이 안 돼서 불허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 바로 출국할 것이 아닌 이상 뭐 상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송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 기간 만료는 어떤 건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체류 조건과 관련해서 기간에 이제 각각 등록증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있고 그 만료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출입국에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어서 도과가 되어서 이미 체류 조건을 위반한 상태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입국에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운이 좋은 경우에는 혹은 기간을 얼마 도과하지 않은 뭐 하루 이틀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범칙금이라는 과태료 같은 것을 내고 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10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몇백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금액을 내고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기간이 너무 많이 도과를 했다든지 혹은 변경할 사유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출국 명령을 하게 되거나 이거 이제 강제 추방이라는 절차죠. 출국 명령을 하게 되거나 가장 강하게는 강제 퇴거라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같이 어떤 게 나오냐면 보호 명령이라는 게 같이 나와요. 강제 퇴거 명령이랑 보호 명령을 같이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보호소라는 기관에 가서 출국을 하기 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거기에 이제 구금되어 있다가 뭔가 비행기 표가 마련되었다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이제 보호소에서 직접 그 호송 차량에 태워서 공항에 보냅니다. 그래서 공항에 갈 때까지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출국 절차를 다 맞춰서 비행기 태우는 것까지가 이제 강제 퇴거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보호소에 보낼 정도는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출국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이제 요 사이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출국 명령이에요. 그래서 출국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보호소에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 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보호소에는 가지 않으나 그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달 후의 기간까지는 출국을 해라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출국에 필요한 뭐 비행기 표를 산다든지 라는 방식으로 이제 출국을 준비를 해서 출국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같으면 이제 퇴거 절차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주 사용 언어를 받아서 봤더니 이제 베트남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작년에 외국에 보호소에 갔을 때만 해도 베트남 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 항공편이 너무너무 비싸서 항공편을 못 끊어서 못 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에서도 그 여권 그 갱신하는 것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래서 강제 퇴거가 못 되고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비행기 편이 많이 비싼 걸로 저는 아직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강제 퇴거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보호소에 계속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적으로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편의상 그렇게 보호소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년 말쯤에 이제 오미크론이 많아지면서
보호소 내에도 코로나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잠시 보호 해제라는 걸 해가지고, 이 보호 해제라는 건 보호소에서 잠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해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이제 해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호소에 보내서 홈데테거 절차를 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호소에 동행해서 통역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호소와 관련해서도 이제 통역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소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화성과 청주에 보호소가 있고요. 여러 번 많이 가시는 서울 출입국, 목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 내에도 약간 임시적인 보호시설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이제 임시시설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좀 장기로 있는 분들도 있는, 이게 그 건물 안에 약간 구금 시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많이 알지는 못하는 그런 시설이 서울 출입국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보호시설로는 화성과 청주에, 화성시, 청주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화성은 이제 경기도에 있고 청주시는 충청도에 있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고, 청주도 서울에서 뭐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국의 한반도의 밑에 있는 지역으로는 여수라는 도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수라는 지역에 또 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국 신고서는 이제 그 비행기 타셨을 때 쓰시는 신고서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뭐 여권 번호랑 뭐 입국하시는 날짜랑 비행기표 같은 거 쓰시는 그게 이제 입국 신고서이고요. 나갈 때도 이제 출국 신고서라는 것을 쓰게 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출입국 절차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출입국 신고서라는 것을 쓰게 되고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쓰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자기 국적이 있는 나라에서는 보통 출국 신고서는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국 신고서는 뭐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뭔가 세금상의 탈세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무엇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용도로 입국 신고서도 이제 비행기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출국 명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국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한을 딱 정해줘요. 2달 내에 나가라, 뭐 3달 내에 나가라. 그러면 오늘이 이제 4월 23일이니까 2달이면은 6월 뭐 22일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나가지 못할 뭔가 피치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급여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밀린 돈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못 받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출입국에 가서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출국 기한을 유예를 해준다는 게, 유예라는 게 이제 미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미뤄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출국 명령서라는 거에 원래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 옆에 이렇게 스탬프를 새로 찍어줘요. 도장을 새로 찍고 거기에 날짜를 새로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써 있는 날짜까지 새로 나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요새는 그 난민 신청자 중에는 그 출국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민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나갈 수가 없겠죠, 외국으로.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스탬프를 찍어줘서, 제가 이제 대리를 하던 분 중에는 그 스탬프가 진짜 막 한 6개 찍혀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한이 계속 유예되는, 경우에 따라서 출국 명령은 뭐 1달 단위로 하기도 하고 뭐 3달 단위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뭔가 좀 대중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사례는 아닌데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불법으로 입국은 보통 이제 밀입국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미립국은 대체로 뭐 비행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항만이라고 부르죠. 항구, 뭐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 큰 항구들이 있어요. 그런 데로 이제 배를 타고 몰래 입국하는 것을 밀이라는 게 이제 비밀할 때 그 밀이거든요. 몰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몰래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밀입국인데, 이 밀입국이라는 거는 불법 입국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불법 입국은 그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여권을 내 여권이 아닌데 뭔가 조작을 해서 만든 여권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입국할 때 뭔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불법 입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그나마 흔하게는 여권이 뭔가 위조되었다든지, 혹은 비자를 받을 때 뭔가 허위 서류를 내서 비자를 받았다든지, 예를 들면 비자를 받으실 때 이렇게 초청서 같은 게 필요한 비자가 있죠. 근데 그 비자를 뭔가 브로커를 통해서 가짜로 허위로 만들어서 허위 초청서로 비자를 받았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 입국에 해당하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초청서라는 것 자체가 뭔가 브로커들이 만든 것이 한꺼번에 발견이 되었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출입국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런 이제 강제 퇴거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를 할 때는 사유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식으로 뭔가 불법 입국을 했다든지 뭔가 법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이제 강제 퇴거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를 같이 해요. 그래서 사유에 따라 다른데, 입국금지 10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입국금지 5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입국금지 5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원래는 체류 자격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면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서 비자를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요런 절차로 인해서 입국이 금지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입국이 금지가 되고 나면 사실 그 5년의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뒤에도 비자를 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5년이 끝나고 나더라도 과거에 이제 강제 퇴거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체류 기간을 뭐 한 1년 이상 도가해서 한국에서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체류를 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강제 퇴거되면서 입국금지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새로 비자를 줄 때도 대사관에서 이거를 심사를 할 거잖아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국금지 기간은 끝났지만 과거에 이제 강제 퇴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비자를 내주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해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강제 퇴거된 경우에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호라는 표현은 그 출입국 관리법에서 외국인 보호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 보호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을 뭔가 안전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보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보호소에 실제로 가보시면, 혹시 뭐 아는 사람이 보호되어 있어서 면접을 가보셨거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비슷한 데를 찾으라면 교도소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안에 내부 시설도 청주 그 외국인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도소로 쓰던 시설을 개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약간은 이제 원래 교도소보다는 조금 이제 널찍널찍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막 쇠창살이 있어요. 그 안에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공간에 이렇게 쇠창살이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이제 드고 날 수가 없고, 이렇게 아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나러 가도 이렇게 막힌 데서 이렇게 막힌 대로
뭐 예를 들면 뭐 아크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창살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손도 못 잡아요. 아는 사람인데 손도 못 잡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힌 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보호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사실상 구금을 시켜 놓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구금이라는 표현을 저는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제 보호이고 보호에서 잠시 이제 해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그 병원 급여가 출국은 밀렸다든지 그런 경우에 잠시 이제 나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다시 보호소에 돌아와서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뭐 외국인 보호소에서 계속 있는데 뭔가 병이 생겼다든지 특별히 뭔가 아픈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그럼 보호소 내에는 의사가 한 명 있기는 하지만 그 의사가 사실은 모든 병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수술은 못 하잖아요. 뭐 치과 치료 같은 거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제를 해서 잠시 기간 동안 어떤 특별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어 치료를 받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호 해제 절차이고요. 어, 보호 해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앞에 일시 보호 해제라고 해서 잠시 동안 해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일시 보호 해제라는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 해제를 할 때에도 그렇고 뭔가 특별히 더 어떤 믿을 만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요구해요. 보통 여러분 보증금 많이 쓰는 게 그 임대차 할 때 보증금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한국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 임대차를 할 때 보증금이라는 걸 요구하고 월세를 할 때도 뭐 천에 50, 뭐 2천에 뭐 40 이런 식으로 앞에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을 내야지만 뭐 월세를 내면서 살고 그 월세가 밀렸을 때 그 보증금에서 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임대차 절차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절차냐면 믿을 수 있게 이제 돈으로 뭔가 이거를 맡겨놔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보호소에서 나올 때도 혹시 너가 뭐 당신이 나가서 보호소에서 나가서 혹시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을 내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신원 보증 같은 것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뭐 뭔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주고 보증금을 내야지만 해제를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증금도 좀 천차만별이긴 해요. 뭐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뭐 몇백만 원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보증금이라는 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국에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뭔가 그 임대차 차임이 밀리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나갈 때 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호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네. 돌려받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돈을 갑자기 마련을 해야 된다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이런 절차로 강제 퇴거로 인해서 보호가 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절차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호소에서 뭔가 어떤 분이 아프셔서 잠시 보호 해제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서 이런 절차를 상담을 드리고 보증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제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런 일련의 절차를 이해하고 계신 것이 통역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용어를 쓰진 않는데 귀화라는 용어는 다들 아시죠? 국적과 관련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화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일반 귀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특별히 이유가 있을 때는 간이 귀화나 특별 귀화를 거칠 수도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해진 사유들이 있고요. 뭔가 뭐 국위 선양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별 귀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결혼을 한 경우에 다른 뭐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있어야 되는 기간이 조금 다르게 요구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의 약간씩 다른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네, 보통은 이제 일반 귀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귀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많고요. 요게 이제 비자죠, 비자. 비자가 이제 대한민국 비자가 이런 식으로 붙고요. 아마 여권에 붙어 있을 거예요. 보통 비자는 나오면 여권에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자가 붙어 있고, 이거는 이제 견본입니다. 제일 최근 것도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라고 봤던 거를 붙여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입국 신고서죠. 이렇게 생긴 거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체류 기간과 관련해서 연장을 신청을 하거나 변경을 신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서류가 나와요. 불허가 된 경우에 이렇게 서류가 나오는 거고요. 연장이 무사히 됐다. 그러면은 외국인 등록증의 카드에다가 이제 연장된 기간을 새로 써주겠죠. 혹은 이제 그걸 등록증을 그 끝에 칸까지 다 썼으면 새로 발급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불허가 된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통지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다 통역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요 불허 사유가 여기에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국 기한 중요하죠. 출국 기한이 여기 써 있는 거니까 여기에 출국 기한에 써 있는 대로 뭔가 출국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강제 퇴거 절차로 나아가기 때문에 보호소에 가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연히 이제 연장 신청을 하실 때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뭔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출국을 했다 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출국 기한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허가가 안 됐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날짜가 써 있고요. 요거를 다툴 때는 이제 뭔가 소송으로 다툰다. 그러면 이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다투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소송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날짜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 없이 법률가 없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요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날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문서를 받으면 일단 좀 큰일이 났다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제퇴거 명령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서 요 서류들이랑 비슷한데 이 앞에 이제 강제퇴거 명령서라고 써 있고요. 이제 여기 강제퇴거 이유가 써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체류 기간을 도과했다든지 뭐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퇴거 이유가 써 있고 마찬가지로 90일 내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대리했던 분 중에 난민 소송을 90일 내에 하셔야 되는데 90일을 3달로 인식하셔서 날짜를 잘못 계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3달이랑 90일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3달은 한 달이 31일인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3달을 더해보면 뭐 92일, 91일 이런 식으로 90일이 넘는데 이제 3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날짜를 계산하셔서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는 날짜를 좀 지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날짜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굉장히 관련 소송들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꼭 당사자에게 인지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출국 명령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기한이 써 있거든요. 이렇게 출국 기한이 이제 원래는 언제까지 나가라고 써 있는데 이것보다 기한을 미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종이에 이렇게 남는 부분에 그냥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서 새로 날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행정 용어, 체류 자격 관련해서 난민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국에 난민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이제 체류하시면서 난민을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민은 더 이상 좀 남의 일이 아니기도 하고
다른 이제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그 나라가 난민 협약에 가입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난민 협약에는 실제로 가입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한국도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고요. 한국은 특이하게 이제 한국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난민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제정한 나라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뭐 처음 이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라고 하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난민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또 아니에요. 이제, 지금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1%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신청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받을까 말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인정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제가 그래도 대리를 했던 분들은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나마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인정을 받거나 뭐 인도적 체류 자격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은 신청을 한 후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꼭 난민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난민은 원래 이제 뭐 꼭 인정을 받아야만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난민인데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인정받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인정을 받기 어려운 나라로는 되게 유감스럽지만 여기에도 이제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일본이 좀 인정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는 것이 조금 무색하게 인정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고요. 실제로 난민이 무엇인가? 여기 법에 정의된 대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난민 협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모두들 잘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보셔도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박해를 받는다기보다 앞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해라는 건 이제 뭔가 괴롭히는 그런 거잖아요. 괴롭히고 뭔가 고문을 하고 뭐 아니면은 뭔가 차별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박해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인종으로 인해서 박해를 하거나 종교로 인해서 박해를 하거나 국적으로 인해서 박해를 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박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로 어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그 나라에서 아주 특수한 사회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 사회 집단에 속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원이라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거를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well-founded fear라고 난민협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fear,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가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혹은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로부터는 더 이상 보호를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국적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국적자일 수도 있는데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 해요.
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난민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나면 난민 인정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F2 비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적 체류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좀 다수가 인도적 체류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로는 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왔었던 시리아에서 전쟁이 난 이후에 한꺼번에 한국 공항에 도착했던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더 최근에는 예멘, 제주도에 예멘들 왔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멘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안정적인 체류 자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G1이라는 기타 체류 자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이고 난민 인정자랑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난민 인정자는 그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적 체류자는 당연히 그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결합에 있어서도 당연히 난민 인정자는 더 강한 가족 결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자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을 난민 신청자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난민 신청자는 좀 여러 단계에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나면 출입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출입국에서 하는 심사가 있고 출입국에서 심사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절차를 거칠 수가 있고 거기서도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송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절차, 행정 절차 자체가 이제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난민 인정 신청자, 난민 신청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민 인정 절차가 크게 3가지 그 기관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기관에서든 인정이 되면 그 뒤의 절차는 나아갈 필요가 없고 난민 인정자로 한국에 체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먼저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하냐면 여러분 뭐 대체로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출입국에 가시죠. 목동에 있는 서울 외국인 출입국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난민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통은 이제 체류 자격 연장이나 그런 거 하는 데랑은 다른 창구가 있거든요. 그럼 난민과에 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이고 불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새로 또 다투게 되는데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은 이제 법무부에다가 내는 거고요.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나면 다시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서도 불인정을 받으면 법원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인정되거나 불인정되거나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 절차이고요. 보시면 이제 난민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난민 인정이 되는 경우와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난민 인정이 되면 이제 난민 인정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요. 그래서 이 증명서, 이 제목으로 된 증명서를 받으면 인정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불인정이 되면 이 불인정이 되었다는 결정을 담은 통지서를 줍니다. 그게 이제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더 다른 절차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인정이 되었는데 취소를 한다거나 철회하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난민 인정자를 보기도 사실은 참 어려운데 그 인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것을 보기는 더욱 어려우실 텐데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아마 뭔가 약간 중대한 정말 정말 너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뭔가 거짓말을 해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통지하는 통지서가 이제 인정 취소 통지서 내지는 인정 철회 통지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난민이 뭔지는 말씀드렸고 이제 유엔에서 다 같이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난민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난민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난민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다 같이 정한 협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난민 협약이고요. 이 협약에 가입을 하면 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난민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해서 난민과 관련된 절차들은 이 난민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신청이라고 해서 난민 인정 신청이라고는 정식 용어가 있는데 더 일상적으로는 난민 신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을 받기 위한 서류, 신청서가 난민 인증 신청서라는 서류를 여기다가 써서 관련된 내용들을 써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안내사항에 보면 본인 언어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다른 언어를 쓰지 않고 이제 본인 언어로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한국어나 그런 걸 잘하는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쓰시면 좋죠. 그리고 신청 접수증, 신청을 하고 나면 접수증을 발급을 하고요. 접수증 이렇게 조그맣게 주는데 다른 것도 출입국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접수증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이제 접수를 했다는 증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난민 신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간이 원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신청을 계속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통지를 합니다. 원래는 정식으로는 이 통지서를 줘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입국이 아시다시피 거의 한국어밖에 못하고 영어를 아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뭔가 통역을 거쳐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화를 받았을 때 뭐 되게 뭐 뜨문뜨문 이렇게 영어 단어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본인이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심사하는 중간에 연락을 했다면 아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출입국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이 안 되고 나면 이의 신청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의 신청은 이제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 이 연장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민 소송이라고 부르는 이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행정소송 절차를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난민과 관련해서 받게 되는 서류예요. 특히 불인정 결정을 사실 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 내용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인정 결정을 받은 걸 바탕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그 체류 자격에 맞게 바꾸고 그 난민에 맞게 이제 체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난민 인정받고 나면 사실상 영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서류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저는 거의 법률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불인정 결정 통지서가 이제 어떻게 써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불인정 결정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사유가 근데 자세히 안 써 있고요. 뒤에 이제 난민 불인정 사유서라는 게 이제 따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뭐, 왜 난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지 그런 내용이 여기에 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제 난민 신청 과정에서 뭔가 주장을 했겠죠.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믿을 수가 없는지. 예를 들면 진술을 했고 신청서에 뭘 썼는데 그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신청서에 쓴 내용이랑 난민 면접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뭔가 날짜가 안 맞는다든지 뭐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뭐 제가 뭐 신청서에는 제가 막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때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때린 게 뭐 신청서에는 낮이라고 썼는데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는 밤에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막 유리창을 깨고 막 나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너무 다르게 되잖아요. 낮과 밤은 좀 헷갈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식의 사유서가 가장 흔한 사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의 신청을 30일 내에 하고 또 90일 내에 또 행정소송을 하고 이런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로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일단은 요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되는데, 난민과 관련해서 절차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난민 심사관이라는 사람이 각 그 신청권마다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력을 하는 경우에는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무부에 난민 인정을 못 받은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 난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민위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난민위원회? 난민위원회가 뭐지? 이게 이제 법무부에 있는 난민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난민에게 특별한 이 여행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권이랑 효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이랑 사실상 똑같고 크기도 진짜 똑같거든요. 다만 이제 약간 그런 하드한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딱딱한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걸 왜 발급을 하냐면, 그 난민들은 보통 원래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러분 자국 대사관에 가서 발급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여권이 만료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각각 본인의 자국의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을 받으시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는데 이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혹은 뭐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것은 꼭 아닌데 한국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난민 인정자들도. 근데 여행을 하려는데 여권이 없으면 출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난민들한테는 난민 협약에 따라서 난민 인정을 한 다음에는 그 정부에서 여권처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여행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 증명서는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원래 나라, 국적이 있는 원래 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에는 다 갈 수 있는 일종의 여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여행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좀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권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제가 대리했던 분을 만나면 찍어둘게요. 최근의 실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본국 정황 보고서라는 게 COI라고 불리는 서류인데 이게 뭐냐면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찾아보는 자료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시리아 난민이라고 합시다. 시리아 난민이라서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무부 직원이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시리아 상황이 정말 그렇게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런 그 시리아와 관련돼서 어떤 국가별로 막 보고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유엔 난민기구에서 나온 서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엠네스티에서 나온 서류도 있을 수 있고 그 영국에서는 그 영국 국가 자체가 그 난민과 관련된 나라들별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리포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진술한 것과 뭐 그 나라의 실제 상황이 잘 맞는지 예를 들면 제가 뭐 2016년에 뭐 우리 집 근처 어디 도시에서 막 폭격이 터져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2016년에 어느 도시에서 굉장히 큰 폭격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실증적인 자료로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국 정황 보고서이고 COI라고 부르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상황과 맞는지를 대조하는 그런 과정을 이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소송 과정에서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그 변호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당사자들한테 만약에 영어로 찾기가 힘든 경우라면 이런 거 관련돼서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관련된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well-founded fear라고 그 협약에 써 있는 단어인데요. 한국어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well-founded fear라는 게 사실은 이제 충분한이라고 하면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근거가 있는 정도가 충분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한 충분하다라고 하려면 여러분 반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은 제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입장에서는 한 7, 80%는 되는 정도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well-founded fear를 난민 협약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난민들은 사실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희박하거든요. 사실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급하게 피난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자기가 막 폭행을 당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막 폭행을 막 급하게 당한 상황에서 막 병원에 가서 막 진단서를 막 떼어와서 막 며칠자 진단서가 막 계속 막 일일이 있는 이런 상황이 더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자료들이 있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근거라는 것은 사실 난민협약상으로는 실제로 이제 난민 인정을 많이 하고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서는 한 20, 30% 정도의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도만 있어도 이게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것은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공포에 대한 그런 요건인데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미얀마 사람이다. 그럼 미얀마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진술을 할 수 있고 왜 돌아가는 것이 두렵냐면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와 관련된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는 그게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한테 받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개인한테 받는 것일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그런 박해를 의미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약간 어떤 괴롭힘, 강한 정도의 괴롭힘, 살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 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제 살인을 하겠다 혹은 살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박해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인정된 사례 중에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몇몇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에서 가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분한 게 되겠죠. 명예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런 살인의 정도부터 뭐, 혹은 뭐 폭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차별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뭐 동성애자면 거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막 엄청나게 뭐 폭행을 당할 그럴 수 있고 뭐 혹은 뭐 취직이 전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박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난민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제 실향민, 이제 뭐 전쟁으로 인해서 아예 뭐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실향민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꼭 난민이랑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뭐 일부 이제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전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내전으로 인한 실향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민으로서 그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를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난민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여러분 이제 체류 자격마다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체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민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민 신청이라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난민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 신청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류 자격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법률적으로는 난민 신청을 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6개월 동안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문을 열고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저히 생계비를 본인이 뭔가 이렇게 본국에서 뭐 송금을 받거나 혹은 뭐 돈을 빌려서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신청을 해도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서,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 지원을 해서 받고 있고요. 특히 뭐 가족이 같이 와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상 생계비 지원은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6개월 이내이긴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든지 그 가족들이 뭔가 어린 아이들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특별히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비 지원 신청이 그런 거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난민 신청할 때 당연히 이제 생계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이제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료 지원이나 난민 지원 시설 이런 거는 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안내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난민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인도적 체류라는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민으로 체류를 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사정이 아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정치적 사유인 경우가 그런데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권의 반대파로서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붙잡혀 갔다가 고문도 받고 겨우 풀려나서 그 나라를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인정까지 받았는데 그 나라가 다시 전복됐어요. 자기가 지지하던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가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자발적 본국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나라가 전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귀환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뭅니다.
예, 여기까지가 난민 관련된 얘기네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해두시면 이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지원을 하실 일이 있다면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소송입니다. 혹시 이제 뭐 글로벌 센터 같은 데서 상담하시면 가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죠. 특히 뭐 결혼 이주민의 경우에는 가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뭐 이혼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통 가정법원에 간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만 이제 가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이 가사 소송과 관련된 일인데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뭔가 폭행이라든지 뭔가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이제 또 형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되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이제 가사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소송, 뭐 이혼 소송일 수도 있고, 뭐 양육비 소송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 아주 오래 산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네, 모두 가사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만 오늘 하고 나면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사 소송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장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친족이 관계가 생기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게 한 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죽고 나서 생기는 그런 관계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된 한 꼭지와 죽고 나서 상속과 관련된 한 꼭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보시면 좀 어려운 단어도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친족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가족이나 친척은 사실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진 확립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친족이라는 단어는 그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친족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저를 이제 중심으로 할 때 8촌 이내를 전부 다 친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배우자의 8촌 이내,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래서 통틀어서 8촌 이내가 전부 다 친족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속 등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배우자 결혼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왜냐면 이와 관련해서 제일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8촌이랑 소송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뭔가 약간 조상님 땅이 있어서 뭐 이렇게 싸운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사실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요 친족과 관련된 것은 이제 결혼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결혼을 하는 거를 법률적인 용어로는 혼인이라고 부르고요. 혼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약혼이라는 단어, 재혼이라는 단어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다 있는 단어이고요. 근데 법률 용어와 일상 용어는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 용어들은 실제로도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혼인을 했는데 뭔가 요건이 잘 안 맞아서 취소되거나 무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이 아니라 이제 혼인 무효 절차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냐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그러기는 참 흔치가 않지만, 뭐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이제 뭐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데, 다만 몇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그런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혼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전 배우자의 뭐 친척이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원래 친척 간에는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라 취소나 무효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결혼 이민의 경우에는 흔치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 부부처럼 살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 부부처럼 살고 있는 관계도 단순 동거가 아니라, 아기도 낳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부부예요. 뭐 결혼식도 올렸고, 근데 혼인 신고만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혼과 이제 대비되는 단어는 법률혼이에요. 법률혼. 법률혼이라는 건 이제 혼인신고를 했다는 뜻이고요.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죽고 나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혼입니다.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이혼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혼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하나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하는 이혼이고요. 다른 하나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다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내고 나면 사실상 법원에서는 이 조정 절차를 거쳐요.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법원에서 주재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거는 뭐 남편이 양보를 하면 어떠냐, 이거는 부인이 양보를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의 한 하부 이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합의를 해서 하는 이혼과 재판상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의 이혼이라는 게 어디까지 합의가 되어야 되냐면요. 너랑 나랑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겠다. 라는 정도에 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한테 위자료는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위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 이혼이 아니고요. 재판상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 분할,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이것까지 다 합의를 해야만 합의 이혼의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합의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겠다고만 합의를 해서는 합의 이혼을 할 수가 없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합의해야만 합의 이혼에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못 정했다. 혹은 아이를 누가 키울지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한테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만든 재산의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것이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는 그 일방적으로 고통받은 당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 배우자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계속 안 벌어오고 계속 밖에 나가서 뭐 집에 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혹은 폭행을 했어요. 혹은 뭐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되게 큰 가해자이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제 피해를 이 결혼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같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이제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한쪽이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에요. 외벌인데 한쪽에서만 돈을 벌어오는데 다른 한쪽은 주부로서 집에서 계속 일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그거거든요. 너는 집에서 있었는데 내가 돈은 다 벌어왔는데 재산 분할이 웬 말이냐. 나는 너한테 돈을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혼 소송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확립된 판례는 그 같이 살면서
생긴 돈들은 같이 이제 만든 돈이라고, 공동 기여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부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집안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혹은 부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게 집안에 같이 가정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부라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원래부터 재산이 많았던 경우도 있어요. 뭐 집안에 원래 뭐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자기가 기여한 게 아니니까 그 재산까지 분할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뭐 다른 걸로 재산을 증식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같이 공동 기여해서 번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축한 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혼 소송에서는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참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모님이라면 아이에 대한 권리, 친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가서 기를 것인지, 그게 이제 양육권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양육권이고요. 양육권이 나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정서에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만 아이를 데려가는 그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그럼 다른 한쪽은 아이를 못 보느냐? 그게 아니라 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무조건 면접 교섭권을 줘요. 물론 아이한테 뭔가 폭행을 해서 이혼을 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는 거다. 그러면 다른 쪽 그 부모도 아이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는 그 내담자가 본인이 이제 양육권을 못 가지는데 면접 교섭은 본인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이를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면접 교섭권은 당연히 이제 가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서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뭐 4주에 한 번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재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막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다시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 아이를 못 보고 사는 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관련해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본인이 낳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자녀인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입양을 한 거면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아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입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떤 특정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 입양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친양자 입양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자기가 낳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입양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이가 모르게 하려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조사는 누구한테 양육권을 줄 것인지 혹은 입양을 해도 되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사 조사라고 불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나 입양 절차에서 꼭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자기 법원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이제 왜 이걸 가사 조사를 하는 것인지, 당신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뭐 그 가정, 이렇게 새로 구한 집이 아이가 자라기에 괜찮은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거든요. 뭐 근처에서 뭐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사 조사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절차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죽고 나면 상속을 받죠.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권리들을 그대로 양도받게 되는 것이 상속인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순위가 있는데 다만 배우자가 자녀보다 더 많이 받아요. 약간 비율로 따지면 1.5 대 1이에요. 배우자가 항상 모든 상속에서 우선순위에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원래 상속을 부모님이 받게 되거든요. 내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재산을 부모님이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 1순위에 있게 되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는 또 1.5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항상 1순위 상속인이고요. 그 다음 이제 상속인들은 뭐 자녀 다음에 자녀 다음에 부모님 다음에 부모님도 없으면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순위가 설정이 되고요. 이 순위라는 거는 1순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1순위 사람들만 상속을 받아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을 못 받아요. 그게 이제 순위의 의미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부모님도 없으면 형제자매, 죽은 사람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이런 순서인데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는 항상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비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이런 사람들을 상속권자라고 부르고 상속 순위는 먼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못 받아요. 다만 자녀들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고요. 예를 들면 장남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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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받을 수 있고요. 2명이다 자녀가.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3명이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다만 배우자가 재산적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국 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국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돈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속 순위와 관련해서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이런 단어를 쓰는데 직계 비속은 뭐냐면 그 직계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게 되냐면 그 보통 이제 부모하고 여기 밑에 이제 나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런 그림을 도식을 그리잖아요. 이런 도식에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어를 직계라고 해요. 직계.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아래로를 직계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직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관계, 부모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속이고요.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존속이고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속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 제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은 이 화살표에서 위에나 아래에 다 있겠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직계 비속,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계 동속입니다. 근데 이제 막 그 반계가 있어요. 반계가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관계들인데 예를 들면 저한테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위에 있겠죠? 엄마 아빠가 위에 있는데 이 옆에 엄마 옆에 이모가 있어요. 이모가 당연히 친척이죠. 근데 이모는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반계예요, 반계. 할머니한테서 나올 때는 예를 들면 저희 외할머니랑 이모는 직계 혈족이겠지만 이모랑 저는 반계 혈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구나 대충 반계는 좀 나랑은 아주 가깝진 않지만 아주 멀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국에는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그 상속하는 사람이 그 비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상속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죽으면 내가 자식이 3명 있었는데 그중에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고 싶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제사도 지낼 거고 나를 그동안 다 부양했고 뭐 다른 자식들은 별로 보러 오지도 않는데 뭐 큰아들이 나를 다 부양했다. 그리고 뭐 다른 자식들은 뭐 유학 가서 돈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재산을 더 주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아들한테 실제로 더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아들한테 주겠다고 하고 다른 자식들도 다 오케이 하면 그대로 그냥 상속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살던 집은 뭐 10억짜리 집인데 이 집은 아들한테 주고 내 통장은 1억이 있는데 나머지 이 1억을 5천만 원씩 나머지 자식들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다른 자식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대로 상속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자식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나도 형이랑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 10억짜리 집 처분해가지고 3억씩 나누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정해진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비율이 있고, 딱 그 중에서도 아주 최소한의 몫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꼭 자기가 받아야 되는 만큼의 비율. 그걸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고, 만약에, 저는 막 연락을 끊고 살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3년 후에 이렇게 가족을 찾으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이 다 상속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돈을 찾고 싶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상속 받아야 되는 만큼을 못 받았으니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속 회복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 회복 청구는 뭐 대체로 뭐 형제들이나 저랑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상속 회복 청구이고 내가 꼭 받아야 되는 만큼이 유류분입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그냥 안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냐면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빚이 더 많아요. 알고 보니. 그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이라는 거는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다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더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혹은 뭐 형제들끼리 뭐 싸움이 막 나가지고 이러느니 더러운 걸 보느니 난 그냥 안 받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상속을 안 받겠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게 이제 상속 포기이고요. 유언은 말 그대로예요. 언이 이제 말씀 언자를 써서 죽을 때 남기는 말이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법률적으로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유언이라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 넓게 죽으면서 남기는 모든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뭐 내가 죽으면 뭐는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법률적인 관계들과 관련된 것들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절차인 형사 절차, 중요하고 또 재밌는 절차입니다. 특히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형사 절차가 제일 재미있어요. 뭔가 막 굉장히 스펙터클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영화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형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된 통역은 스펙터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